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눈부실 정도로 빛나는 햇살과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이 오늘 여러분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날씨 이 가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와 감사위원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 체제 하에서 이례적인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까지 감사를 벌인 겁니다. 아예 없애버려라! 이런 감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3천만 명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누적 환자 수입니다. 출구를 못 찾는 팬데믹. 38일 만에 확진 1,000만 명이 급증을 했습니다. 180일에서 43일로 더 빨라졌습니다. 백신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셧다운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추석이 고비라는 얘기가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미국 대선 한 달 반 앞두고 이 트럼프 현 대통령이 경쟁자 바이든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계속해서 존 바이든과 격차를 벌여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47, 46 사실은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딱 붙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향성이 이런 변화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조사에선 바이든이 9%포인트 앞선 교사도 있다고는 하는데 왠지 트럼프 대통령이 웃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가 피감기관 공사 1,000억 원을 수주했다라는 의혹을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1면에서 쓰고 있는데 국토위 소속의 박덕흠 의원 일가가 기업 공사를 수주한 내역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도합 1,000억 원을 수주했다라는 의혹인데 이에 대해서 박덕흠 의원 측은 일가의 회사 운영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10살 형은 불길에도 동생을 지켰다. 상세한 이야기가 추가 보도되고 있는데 두 형제가 라면 끓여 먹으려다가 불길에 휩싸인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엄마는 집 비우고 학교는 못 가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린 형이 더 어린 동생을 위해서 책상에 동생을 들어가게 하고 이불로 방어벽을 만들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형이 동생을 감싼 겁니다. 이 어린 형 전신에 큰 부상을 당했지만 어린 동생은 다리 쪽에만 살짝 부상을 당한 것에 그쳤습니다. 어린 형이 동생을 생각하는 이 지극한 마음이 알려져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형이 빨리 부상에서 좀 치료가 돼야 할 텐데 온 국민이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택배 노동자 분류 작업 거부,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류 대란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과로사 대책위와 민주노총이 21일부터 노동자 4,200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분류 작업을 거부했다. 분류를 못하면 택배 배달을 갈 수가 없겠죠. 이런 파업, 부분 파업 이유는 노동시간이 너무 과다한데 그에 걸맞는 페이가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 큰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돌직구쇼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카더라. 세상의 카더라. 추 장관이 카더라를 언급했습니다. 야당에서 반발했습니다. 어떤 카더라길래 야당이 반발한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적발.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번엔 청와대의 대통령 자문위원회까지
탈탈 털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한 위원회는 아예 그럴 거면 없애라. 최재형 호혜 감사원이 이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례적인 감사인데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출소. 출소를 앞둔 조두순과 관련해서 안산이 떨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엽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대반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공세가. 먼저 야당의 김승수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의 설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선 이 사태의 발단은 최초의 제보자라고 알려진 당직 병사 A가 저의 아들과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고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른바 카드라,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고 합니다. 공익 제보의 요건을 갖추려면 공익에 부합해야 되는 제보이고요. 공익 제보를 받아들이면 의혹을 부인하신다는 거죠. 억지와 궤변은 아마도 그것을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누가 억지와 궤변을 부리는지는. 저를 향해서 지금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억지와 궤변도 엄청난데 감당이 안 되는 장관님이나 남편분께서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질까요?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는데요. 공정은 근거 없는 새치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건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추미애 장관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이른바 공익제보자라고 야당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때 당시 당직병사에 대해서는 이웃집 아저씨라고 표현을 했고 예. 그 당직병사의 폭로, 제보에 대해서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다라고 폄하를 했고요. 야당을 향해서는 새치여, 억지궤변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는 추미애 장관이 야당뿐 아니라 추미애 장관 의혹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일관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야당은 존재 가치가 없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겠다고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일관하게 되는지 상당히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와 지금에 대한 형평성이 있는 기준들을 늘 가져가야 되는데 네. 과거 2016년도에 명확한 사건이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국정감사 전체가 최순실 국정감사를 이끌었던 때가 2016년 가을입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 명확한 증거나 팩트 관련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한 공세를 나섰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의혹들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지난 정부에 관한 문제들을 제기했고 그 결과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연결됐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태도는 야당에게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야당이 합리적인 의심과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이것이 왜 아닌지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될 텐데 예. 오히려 야당을 향해 공격하게 된다면 지난 기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대해 행동했던 모습과 지금 현재를 거울처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야당의 의혹 제기가 새치혀로 억지궤변을 부리는 거라면 전 정권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그때 당시 공세도 억지궤변 새치혀였다. 똑같다. 네. 이런 말씀이세요? 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역사의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비교되는지를 꼭 한번 돌아보길 바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한 문제를 촉발시켰던 당직 사병을 대상으로 사실 범죄자에 운운하는 얘기를 단독범 끄집어냈고 실명을 SNS에 거론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예. 어정쩡한 사과를 통해서 이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얘기를 보게 되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의 일관된 상황과 인식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뭐 아저씨 등등 해서 이렇게 사태에 문제를 제기시켰던
당직 사병을 몰아갈 것이 아니라 당직 사병은 전화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A-Day가 왔다는 걸 보고 증언하게 된 것이고 25일에 이 당직 사병뿐 아닌 23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전화했다는 당직 사병의 증언이 나오고 있고 이 당시에 지원반장이라고 볼 수 있는 당시 상황을 총괄했던 지원반장이 선임병장들을 모아놓고 이 추가적인 병가 연장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건의 본질을 짚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 아니요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대한민국 청년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도록 좌표를 찍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아들은 소중하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과 언동을 행하게 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예, 김병민 비대위원의 견해였고요. 추미애 장관은 해당 핵심 의혹 중 하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누가 민원을 넣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추 장관 본인도 남편도 민원을 넣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과 부분께서 직접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제 아들, 딸들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재문 기자, 추 장관이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장을 안 밝혀오다가 지난번 때는 남편이 넣었냐라고 하니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주말 부부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제는 나도 남편도 넣지 않았다. 민원을. 그러면 국방부에 남아있다는 그 문건 이 서 씨 부모가 전화를 했다라는 민원 문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게 국방부 민원실에 남아있는 문건은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 동부지검에서도 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전화했다 이런 문건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게 제기됐던 게 국방부의 내부 문건에서 그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면담일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의 상관이 앞으로 휴가 관련해서 할 게 있으면 직접 해라 이러면서 그것이 이제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그 서일병의 부모 중에 한 명이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민원을 넣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제 정세균 총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청탁이라는 걸 민원실에 넣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또 개인 연가를 얻는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든 누군가가 어떤 청탁이 있었냐 이게 핵심일 텐데 그렇고 국방부 민원실 자체가 큰 논란의 쟁점은 아니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됐던 거는 지난번에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추미애 장관이 그때도 지금처럼 저도 남편도 하지 않았다. 그걸 확인했다고 얘기했으면 사실 더 쟁점이 부각되거나 커지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더 커진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신원식 의원도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전화한 사람은 여자인데 추미애 장관 남편 이름이 돼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한번 폭로한 게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 분명히 야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만약에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좀 더 책임감 있게 그 의혹을 규명해야 될 테고 지금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전면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게 공이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의아하네요. 김관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국방부에서도 그때 공개됐던 문건은 국방부의 공식 문건이 맞다라고 했어요. 다만 그게 민원실 문건인지 어디 문건인지는 국방부가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건이 국방부 공식 문건이다. 그 문건이 가짜가 아니라면 그 문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도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그 문건에는 분명히 추 장관 부부가 민원을 넣었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죠? 추 장관은 나와 남편 둘 다 민원을 넣은 바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 면담일지인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추적해보면 그 당시는 아마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누가 둘 중에 하나가 민원을 넣은 게 아니냐 이렇게 그 추론을 해볼 수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제 대정부 질문 나와서 완전히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관련된 문건이나 증거가 없다는 것을 거의 확인했다랄지 아니면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추미애 장관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는 확인해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잖아요. 최근에 검찰에서 국방부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녹취 파일. 그러니까 국방부는 처음에
뭐 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고 특히 이제 콜센터에 있는 녹취 파일은 이미 이제 삭제가 된 걸로 알려져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메인 서버에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계룡대도 남아 있고 그냥 국방부 감사관실, 뭐 민원실에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녹취 파일을 보면 이제 누가 민원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에 이 얘기할 때는 말할 때는 남편의 자기는 안 했고 남편에 대해서는 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어조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 둘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아니면 이제 물론 이제 국방부와 관련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는 부부가 민원을 제기한 관련된 증거는 이제 자료가 없다는 것을 거의 뭐 확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예. 녹취 파일이나 그런 것에서 만약에 전화한 게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심형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그에 관한 자료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마 추 장관의 발언의 배경이 검찰이 자료가 없다라는 것을 추 장관이 확인하고 자신 있게 나갔을 것이다라는 김광산 변호사님의 발언은 개인 견해다, 개인적 추측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국방부에 대해서도 오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알고도 쉬쉬했다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검찰이 애초에 파일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불응했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동부지검이 이달 초에 국방부에게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민원실 통합 파일을 이미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거를 불응했다는 거예요. 지난 15일 수사 비협조에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래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방부가 여권 눈치를 보면서 무리하게 추 장관을 감싸고 있다라는 비판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 이 동부지검 수사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고 국방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그 동부지검이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방부가 또 거기에 불응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네. 물론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불응한 것인지 아니면 미확인된 것인지. 예. 또 실제적으로 이제 콜센터의 부분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메인 말하자면 서버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동부지검의 어떤 말하자면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바로 뭐 협조적이었다 아니었다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 말하자면 발생 초기 1월부터 8월까지는 말하자면 법원의 그 검찰의 입장도 굉장히 슬로우리 여러 가지 어떤 행동 자체가 의혹을 받을 정도로 천천히 했다는 것이고 또 국방부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순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추미애 장관의 딸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도 야당에서 어제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미애 장관 딸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라는 야당 조수진 의원의 주장인데요. 추미애 의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보면요. 추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후원금이죠. 정치자금 중에 252만 9,400원을 큰딸이 운영하고 있는 이태원 양식당에서 21차례 걸쳐서 사용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을 가게에 지원하거나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기자, 추미애 장관이 의원 시절에 후원금, 정치자금을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른바 긁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정치 후원금이라는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비록 이제 명목은 기자 간담회, 정책 간담회로 쓰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국회나 혹은 뭐 추미애 장관의 지역구에도 광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태원에서 정책 간담회, 기자 간담회를 과연 그렇게 21차례나 할 정도로 맞느냐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식당 자체가 추미애 장관의 딸이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건 내부자 거래가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건데, 사실 이 의혹 자체는 글쎄요 2014-15년도 굉장히 좀 기간도 좀 지난 얘기고 또 21차례에 걸쳐서 253만 원 그렇게 액수 자체가 크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뭐 지금 현재의 쟁점과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대단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어제 오히려 논쟁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뭐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자금법이라는 그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결국은 딸의 가게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을 잘못 쓴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추미애 장관 와서 이 문제를 뭐 사실 아주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얼마든지 본인이 해명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약간 야당의 그런 추궁에 본인이 약간 동문서답하면서 그럼 딸 가게 가서 돈 내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러면서 약간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대답.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추 장관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왜 정치자금 후원금을 딸 식당에서 긁었느냐, 추 장관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을 이태원의 큰따님 식당에 식사하기 위해서 일요일인데요? 그 자리에 가서 식사를 네. 이것이야말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가족들한테 매출 올려주기, 내부재 거래, 이게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는 제 딸아이가 이른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을 긁어서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 또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아이 격려도 해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본질은 정치자금은 이게 정치자금으로 쓰신 겁니다. 가게의 지원이나 딸의 가게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려고 거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장관님 앞으로 갈 때는 개인 돈으로 쓰십시오. 결국에는 야당 의원이 딸 가게 갈 때는 개인 돈 쓰시라라는 충고를 했는데 김병민 의원님 어떻게 예. 들으셨습니까? 왜 정치 자금을 딸 가게에서 긁었느냐라고 질문하자 추 장관의 답변은 그럼 딸 가게에서 공짜로 먹냐? 좀 질문과 맞지 않는 답변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재명 기자님이 워낙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송구하다,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응천 의원이 추미애 장관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애티튜드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태도가 참 불편하다. 근데 이게 단순히 조응천 의원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아니 이 문제가 사실 이렇게까지 커질 정도였나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죄송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송을 쓰시네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얘기를 지적하는 과정에서도 아니 그럼 딸 집에 가서 돈을 안 내냐라는 식의 대답은 이거는 완전한 동문서답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공짜로 먹으라는 게 네. 아니라 개인 돈을 쓰라는 취지 그리고 아니었습니까? 추미애 야당에서.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처음은 청년 세대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청년 세대의 아픔을 추미애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왜 추미애 장관 아들, 딸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본인 돈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치자금이거든요. 후원금이라고 하는 건 정치인들에게 내는 후원금이 우리 국가의 세금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원금을 내신 분들에게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결국은 자신의 딸에게 혜택을 줬다면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엄마 찬스인 것이고 추미애 장관이 그토록 일관되게 얘기했듯이 우리 아이들 알아서 잘 성장했다고 하지만 엄마 찬스 썼다. 그리고 아들의 군 문제에서도 결국은 엄마 찬스 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관된 주장 속에서 추미애 장관이 피해가기 좀 어려운 대목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우리 아이 얘기 이제 그만 좀 하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야당의 국회의원 그리고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애티튜드, 태도를 보여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딸 식당에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안중근과 관련돼서 크게 논란이 일었는데 추 장관도 안중근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민주당에서 장관님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미국 헌신 군인본부의 유훈을 실천했다고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안중근 의사께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부냐라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취지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 함을 그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이에 대해서 안씨 종친회가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안중근 의사를 이용을 하고 폄하하고 안중근 의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 묘에서 벌떡 일어나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벌떡 일어날 일이라는 어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수능 안씨 긴급 종친회가 소집됐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성명은 안 이사가 묘에서 벌떡 일어나서 통곡하실 이야기. 세상의 정권 유지 위해 안 이사를 파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 오는 20일에 박성중 대변인 사퇴 및 당대표 사과 요구 항의 성명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2시간여가량 긴급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중진의 입에서 안중근 비유는 잘못됐다, 오바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가 안중근 의사 이게요? 그죠? 대한민국 그 군인에 갔다 온 사람 전부 안중근 의사라는 얘기죠. 모든 국민,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이 위대함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오해라고 보다도 오바했다, 오바. 좀 지나쳤다, 이거예요. 중진의 강창일 의원이 오버를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중진도 이 발언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정작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만약 답변을 했다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겠습니까?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죠. 김용주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그 자리에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그게 맞고, 그리고 실제로 딸 문제만 하더라도 매일 아침 제가 아침에 동지구쇼 올 때마다 남산에 있는 안중근 그 광장에서 머무르는데 이런 글이 있거든요. 건이사의, 건위수명. 딸 문제와 관련 이로움을 보거든 올바름을 생각하라. 안중근 의사가. 그러자면 딸 가게에 가려고 했을 때 이게 올바른 걸 생각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건위수명, 위험을 보거든 목숨을 던져라. 사실은 군인 본분이라는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군인 본분이 뭐냐 하면 안중근 의사는 위기 속에서 목숨을 던지는 걸 군인 본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몸이 아팠는데 민간병원에서 정당하게 휴가를 가져왔다는 것이 목숨을 던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적어도 100분의 1, 10분의 1 저런 얘기를 하려거든 군에 가서 다리를 다쳤는데 민간병원에 안 나오고 국군병원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호소했어야 돼요. 그런 미담이 나오면 정말 헌신했다. 이 아픈 것이 군에 가서 다쳐서 아픈 겁니까? 그리고 군 병원에서 해도 될 일을 민간병원까지 하면서 저렇게까지 하면서 그걸 군인 복문이라고 군대를 잘 마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오해를 크게 한 거예요. 거기서 안 의사가 군인이라고 생각한 것은 일제하에서 나는 군인 중장으로서 적군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심정, 그 결단이 묻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군대 가서 휴가 받고 말하자면 그 군대 잘 다녀온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평범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해석이라고. 매일 아침 새벽마다 남산의 안중근 광장을 들였다 오시는 매일 아침은 아니고 여기 김용주 전 의원님의 견해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안중근 비유까지 하면서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감싸는 여당 의원들은 과연 제대로 군 생활을 복무했는지가 궁금해서 오늘 여러 곳에서 이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얼마나 군대를 잘 알기에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기자들이 살펴봤더니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던 김태년 원내대표는 6개월 방위, 단독범이다라고 당직병사를 비판했었어요. 황희 의원, 철부지 불장난이다. 6개월 방위, 야당이 건덕지 없이 주먹질에 헛스윙한 거다라는 김종민 의원은 면제. 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냐. 그 국방부 민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서른 의원은 14개월 방위. 김치찌개 빨리 달라면 이게 청탁이냐라고 반박했던 정청래 의원은 면제. 안중근 의사를 언급했던 박성중 의원은 6개월 방위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교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네, 볼 때는 뭐 단기 사병이 됐건 우리가 방위병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면 정말 뭐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던 뭐 장교로 제대했던 그건 저는 제가 볼 땐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 맞아요. 중요하지 않냐면 예. 그건 내가 특히 이제 단기 사병으로 갔느냐 정시로 갔느냐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뭐 외아들이면 또 단기 사병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체 어떤 현역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징집 면제 받을 수 있죠. 더군다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어떤 전과가 있으면 또 소집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자꾸 저런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여권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뭐 추미애 의원 뭐 옹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근거를 보면 그게 사실은 진실과 맞지 않다고 하면 충분히 옹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옹호하는 그러한 언어의 사용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김치찌개랄지 아니면 뭐 안중근 의사를 갑자기 뭐 거기에 비유를 한다랄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국민을 불편하게 하지 않느냐. 이게 그런데, 또 공교롭게 네.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은 장군 출신들, 군을 잘 아는 분들이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지금 주로 반박했던 분들은 그분들에 비해서 군 생활이 조금 짧거나 군의 형태가 좀 다른 분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현역으로 갔다 오지 않으면 군의 어떤 내부 사정이랄지 특히 이제 휴가 절차 관련해서는 이제 단기 사병을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아마 단기 사병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더 엄격하게 할 겁니다. 휴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복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게도 또 그렇게 단기적으로 갔다 왔더랄지 아니면 징집을 면제받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이제 옹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뭐 그게 단기 사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그렇죠.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것은 이제 이 범여권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 관련된 부분이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저는 뭐 수호나 옹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키에 나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나서는 방법에 있어서 좀 굉장히 그냥 불편한 언어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싶고 또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이태원에 있는 딸의 식당 가서 정치자금을 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아요.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횟수는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건 그렇게 저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설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을 가지고 쓰는 것 자체는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제가 그 생각을 좀 하지 못했다. 짧은 생각이었다.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그럼 공짜로 먹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송구하다고 약간 사과성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아니면 사용하는 언어는 굉장히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이 같은 도 넘은 옹호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상식적 판단이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비판했고 박형준 전 수석은 이젠 윤미향 의원을 유관순 열사에게 빗댈 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그냥 두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도 비교할지 모른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영표 의원에 이어 홍익표 의원이 또 쿠데타설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탄핵 당시에 쿠데타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 문서를 보면 일정 정도 실행 계획까지 만들어졌었고요. 현재 신원식 의원님이 그 당시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 되기 전에 대놓고 그 집회 나가서 반정부 투쟁을 하면서 국가전복을 얘기하셨어요. 시스템말로 하면 정답은 퀴즈죠. 진짜 김종인 대표가 극우 세력과 끊기 위해서는 신원식 의원 같은 분은 출당시켜야 됩니다. 자, 주장 전해드렸고요. 앞서서 저희가 국방부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소개해드렸는데 앞서 제가 소개할 때도
아직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다.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팩트체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국방부에서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팩트체크한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2차례 이미 민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고 지난 9일과 11일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요구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와중에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국방부 입장이 나와서 저희가 팩트체크 결과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갈등설 감사원장의 자, 법대로 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내정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물러나라라는 말을 공공석상에서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최재형 감사원이 청와대에 대해서 고강도 이례적 감사를 벌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감사원, 그제 청와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감사 범위와 내용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사실 대통령 직속의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잘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체제 하에서는 감사를 벌인 거예요. 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 원씩을 지급했다. 총 5,2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지난 3월에 취임한 김사열 교수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련 규정은 비상임위원장에게 월급처럼 지급해서 안 된다는 건데 감사원이 이거를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 보도를 하는 중앙일보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에게만 편법으로 지급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2017년 6월, 2018년 2월 현재 광주시장인 이용석 당시 부위원장에게 월 628만 원씩 지급했다. 총 5,513만 원이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취임한 김용기 교수에겐 또 안 줬어요. 법령 규정은 자료 수집 현지 조사했을 때만 사례금이 지급돼야 한다라고 최재형 감사원이 탁 꼬집어서 이용석 그리고 앞선 송재호 두 분에게 지급된 월 수백만 원의 비용, 청와대 비용 지급을 감사원이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송재호 전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자문기구인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 출신, 21대 총선 민주당 후보로 제주갑에 출마해 당선, 현재는 국회의원. 이용섭 전 부위원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장, 현재 광주시장입니다. 여권의 핵심 인물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인사 출신인데 이들에게 청와대가 매월 지급한 비용을 최재형 감사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청와대로 출입했었던 이재명 부장이 잘할 것 같은데 일단 1. 감사원이 지금까지 대통령 이 직속의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왔습니까? 거의 사례를 찾기 힘들죠. 그래요? 지금까지 2003년 이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을 기관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회계 감사만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이제 2018년도 최재형 감사원 체제가 들어서서 15년 만에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 감사를 처음 시작했죠. 아니 그러면 예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야. 전에는 글쎄요 감사 결과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뭐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감사를 하는 건데 자 감사원이 얼마든지 청와대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적법한데 지금 최재형의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 두 개예요. 문재인 캠프 출신의 여권 핵심 인사 2명에게 청와대가 다른 후임자와는 달리 매월 수백만 원씩 지급한 비용이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한 이 감사 결과 이거는 적절한 겁니까? 법령에 따라서 부적절했다고 본 거죠, 감사원이. 법령에는 비상임 위원장들에게 월급처럼 돈이 나가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 수집을 할 때 주거나 아니면 어떤 출장비 같이 그러니까 공적 행보가 있을 때 돈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월급처럼 지급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법령에 돼 있어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용섭 부위원장에게 기본적으로 월급같이 지급됐다는 거죠. 그런 문제 삼은 거면 당연한 것 같고 법령에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감사원에서 상당히 지적을 했겠죠. 감사원이라는 게 결국은 헌법에 있는 법률기관, 헌법기관이고 행정부에 대한 회계감사와 이제 직무감찰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유독 청와대가 예외였던 거죠.
그리고 청와대가 이제 예외다 보니까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던 건데, 저는 굉장히 이게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가 좀 각을 세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그런 거죠. 하나는 이제 감사위원 제청을 두고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가 이제 감사위원 제청을 요청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서 이제 제청을 이제 여러 차례 거부를 했다, 이게 언론 보도가 됐었고, 또 하나가 이제 월성 1호기에 조기 폐쇄가 과연 타당하냐, 이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건데, 이것에서 여권이 탈원전 기조와 어긋나는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한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왔던 건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과 청와대 갈등 구조 속에서 이 감사 결과를 보고 있는데, 전 사실 이걸 떠나서 청와대야말로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원이 청와대를 기관 감사에 포함시키고, 또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을 텐데, 그것을 법령에 따라 감사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오히려 그 점을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보도 현재 저희가 중앙일보에 근거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보도 여부도 아직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나 감사원의 추가 입장이 없기 때문에 해명과 추가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확인해봐야 할 보도라는 말씀 전제로 드리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병미 비대위원님, 이 보도대로라면 감사원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청와대는 똑같은 자리인데 그 후임자들에게는 돈 안 줬으면서 문재인 캠프 출신의 한 분은 국회의원, 한 분은 광주시장인 그 두 분에게만 그렇게 수백만 원씩 돈을 준 겁니까? 감사원의 지적대로. 그러니까 보훈인사, 정실인사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볼 소지가 분명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야당이 이 같은 얘기들을 만약에 문제를 제기했으면 명백한 정치 공세다, 또 과거에 있었던 관행대로 지급했다, 이런 방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감사원,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을 통해서 이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있었던 내용이라 청와대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참 잘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탄핵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난 기간에 있었던 과거의 많은 관행들을 비춰보게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예산들을 적절히 운용하게 되는 것이 관례다 등에 대한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기간 과거 정부에서의 특활비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도 다 적폐로 규정하면서 전혀 다른 정부를 보여주겠다고 했던 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야말로 그 당시 촛불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런 방식으로 법과 원칙에 근거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청와대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정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청와대에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사실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만든 기구가 바로 감사원이기도 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게 청와대에 드러나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청와대에 불편한 일들을 하나둘씩 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서 지난 기간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최재형 원장을 공격해 왔는지, 특히나 최재형 원장의 가족들까지 끌어당기면서 공세를 펼쳐왔던 일들을 보게 된다면 이번 일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본인들의 있는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감시받을 준비가 돼 있는 정부의 모습인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부분, 그때 당시 그 발언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감사원장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제가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하시는 데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임무를 제청하라는 헌법상의 어떤 감사원장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친께서도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까지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건 알고 계신가요? 동서분께서 그 논설에 뭐라고 쓰셨냐면, 저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 출신의 김관선 변호사님, 청와대 해명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입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감사원의 지적, 중앙일보 기사만 본다면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일했던 사람에게는 월 628만 원씩, 총 5,513만 원을 지급했는데 바로 그 후임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그 후임자에게는 안 줬다. 너무나도 같은 자리인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청와대가 어떻게 해명할까요? 저는 이제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측근들이 이제 실세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게 아니냐. 사실 이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자체는 사실은 위반이에요. 또 한편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위원회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초기에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이와 관련된 법령이랄지 아니면 규정에 대해서 좀 미숙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엔 지급했다가 이거 지급하면 안 되네. 그러면서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후자처럼 처음 지급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규정을 보니까 지급하는 게 아니네 하면 사실은 전임자에 지급했던 돈을 환수하는 게 맞죠. 그 보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또 후자가 또 맞지 않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들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아마 이 감사 중앙일보 보도대로 이전에는 뭐 경호처랄지 대통령 비서실이랄지 국가안보실 이런 곳은 감사 대상이 2003년도부터 빠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감사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들어서면서 2018년도부터 이제 감사 대상으로 이제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문기구에 대해서 부활을 또 했는데 이게 정치 의도가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또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감사원이 가야 할 길을 저는 그대로 간다고 봐요. 최재형 원장 잘했다. 네, 저는 잘했다고 보죠. 감사 더 해라. 그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감사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살아있는 권력. 감사원이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2003년도부터 감사 대상에 제외를 했다고 한다면 그때 감사원장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여권 입장이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불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똑같이 하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이건 불편하게 볼 일은 아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 저도 공지에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받기 싫은 게 감사예요. 제일 받기 싫은 게 감사다. 그건 형식적으로 감사를 하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든 간에 감사가 온다는 것 자체가 가장 사실은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거든요.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이전에 우리 감사 안 받았는데 하면 대충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 대상이 됐어? 내년에 또 감사 오겠네. 그래? 그러면 상급자가 영수증 처리 잘해. 이거 법 규정에 위반된 거 아니야? 이걸 다 확인하면서 일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취임하면서 감사원장이 가야 할 정도의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건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소속의 산하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균형발전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지금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라는 두 개의 위원회가 이런 의견을 감사원에 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를 근거로 자문료나 사례금 지급 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집행하겠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집행해 왔다가 아니라 집행하겠다라는 의견을 감사원에게 냈다라는 입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감사원이 소통특위에 대해서 그럴 거면 폐지하라라는 의견을 강하게 냈습니다. 소통을 안 한 소통특위, 감사원은 폐지하라. 대통령 직속 균형위에 지역 목소리를 듣겠다라며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해요. 이름 좋습니다. 국민소통특별위원회. 1기 소통특위는 2018년 1월 이후 회의 2번 하고 활동 없이 종료됐다. 2기 소통특위는 지난해 10월 34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도 회의 한 번도 안 했다. 2년간 활동이 전무하다. 감사원 지적 내용입니다. 지역 현안 수렴이라는 활동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행정력만 소모했다. 감사원의 지적이 굉장히 날카롭죠. 폐지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 없도록 하라라고
감사원이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소통을 잘 해야겠다라고 만들었던 대통령 자문위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위원회인데 감사원 지적, 행정력만 낭비하지 말고 없애거나 하려면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네. 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21세기에 상당히 다양한 소통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특위까지 만들어야 되냐 하는 것도 문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메꿔야 될 부분이지. 특위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특위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국민 감정과 괴리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참에 말하자면 이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라는 과정 없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선 정부에서 거의 감사받지 않는 부분에 이어받아 왔던 그런 병폐들이 연장되어 올 수도 있었다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정리 잡아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저는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어떤 진입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을 달게 받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뭐 감사원장과 대통령이 무슨 정치적 구도가 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빨리 감사 결과에 따른 실제로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친노 측근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 예산은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아마 감사원에서 그와 같은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교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군요. 안 됐을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보고 우리나라 기관들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정부에서 그런 체크 없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해오다가 이것이 잘못된 걸 알고 뒤늦게 정리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불필요한 특위들을 가감히 줄이고 또 특히 소통특위 이것은 매우 잘못하면 이게 정무적 판단 기구처럼 되고 그러면 정부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도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달게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이면에 대한 이야기까지 김영주 의원님의 견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핫플에 선정됐을지 핫플 2인방 바로 보시죠. 윤지호 씨, 그리고 정경심 씨. 먼저 윤지호 씨. 수배 중인 윤지호 씨가 내 주소를 알잖아요 라고 되물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어떤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적색 수배 윤지호 내 주소 알잖아요. 윤지호 씨가 어제 입장을 냈어요. 소재지 파악이 안 돼요? 내 주소 알잖아요. 한국 사법당국이 거짓 선동 그만하라. 공조 요청한 건 캐나다 경찰이고 거부한 건 한국 경찰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되레 보호를 받는다. 당신들 마녀 사냥으로 잃어버린 일상 되찾고 평범한 일상. 제발 타국에서 볼 때 이해 안 되는 행동하지 마라. 안 부끄럽냐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재명 기자, 어제까지 우리가 궁금했던 건 법무부에서 조수진 의원실에게 소재가 불분명하여 수배 중이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건데 버젓이 윤지호 씨가 주소가 위치가 특정되는 곳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정말로 잡을 생각이 있는 거냐 잡을 생각이 없는 거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지금 윤지호 씨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뭡니까? 글쎄, 어쨌든 지금 이제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는 건 이제 소재 불명하다 이렇게 적색 수배가 내려진 거죠. 인터폴 수배 중에 가장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 건데 사실 지금 정확한 상황은 아마도 수배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무부나 경찰도 이제 그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제 캐나다 정부에다가 송환을 위한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전 윤지호 씨의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소재 불명이다 이런 법무부의 발언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주소지도 경찰이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 캐나다 정부를 통해서 이제 송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윤지호 씨의 뭐 발언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소재지 파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쨌든 장자연 씨 증언에 대해서 거짓 증언이 있다 그리고 후원금 사기 의혹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니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니까 본인이 출국을 하고 출국한 이후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본인이 정말 떳떳하고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밖에 나가서 약간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적반하장식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본인 스스로가 좀 자중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검찰 출신 김관삼 변호사님, 우리 법무부와 우리 국가 공권력이 윤지호 씨를 안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이 포인트와 관련해서 이제 실무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법무부에서 소재가 불명이다. 그래서 기소 중지했다 이 얘기는 캐나다 어디에 있는지 소재가 불명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캐나다는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소재 불명이니까 이제 해외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기소 중지를 합니다. 그리고 지명 수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소재 불명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윤지호 씨가 여권 무효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했다. 언론 보고 알았다 얘기했잖아요. 여권 무효화는 왜 하는 거예요? 소재 불명이가 어디 통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권 무효화는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보하고 싶어도 통보를 할 대상이 없어요. 해외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아는 건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의아심되는 것이 아니 적세수배 했는데 예. 어떻게 저렇게 캐나다에서 파티까지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더군다나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보호를까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건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이 아닌 걸 전제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지금 적세수배와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아마 캐나다에서 접수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그건 이제 법무부에서 이미 요청을 했겠죠. 근데 캐나다 어떤 법적인 절차에서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고, 아니, 그러면 이제 적세수배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에서 이제 확정을 했으면 당연히 윤지호 씨에 대해서 체포를 하고 우리하고 공조를 하겠죠.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간 것 같고, 그러면 신변보호 요청, 신변은 뭐냐, 보호를 하고 있는 건, 이제 만약 윤지호 씨의 말이 정말인 걸 전제로 얘기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국내에서 계속 뭐 문자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윤지호 씨를 비난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특히 이제 피해자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를 이메일을 이제 보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캐나다 경찰에게 내가 이렇게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취지로 아마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잠시는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적수수배 절차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면 아마 신변보호 요청이랄지 이런 건 뭐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을 걸로 보고 결국 체포해서 우리나라 당국과 아마 공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주고 계신 건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건 김병민 위원님, 예. 우리 법무부가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면 캐나다에 적색수배가 접수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게 벌써 시간이 지금 한참 네.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가능성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 법무부에서 캐나다에 협조와 공조를 빨리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차원일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버젓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까지 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얼마 전에 한 여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 관련된 가족 일가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던 그 질의 장면이 문득 떠오릅니다. 역으로 추미애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의 윤지호 씨 송환에 관련된 이 송환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윤지호 씨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숱한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 속에서도 본인이 대한민국 주요 언론들의 인터뷰들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숱하게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이 결국은 후원금 사기라든지 또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윤지호 씨는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캐나다로 출국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지금 묻히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토록 자신 있는 상황이고 윤지호 씨를 데려오기 노력을 했고 또 윤지호 씨를 지켜주기 위해서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정치인들이 지금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럼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꾸 과거에 관한 형평성 있는 기준 속에서 현 정부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과거에 이영마일에 있는 저 덴마크의 정유라 씨가 있을 때 정유라 씨를 데려오기 위해서 당시의 현 정부 여권에 주장했던 그 정도의 노력만의 한 반의 반 정도만 기울인다면 윤지호 씨를 과연 이대로 둘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고 윤지호 씨가 혹여 대한민국으로 송환되고 나서
윤지호 씨가 여러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게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윤지호 씨에게도 중요할 것이고 이 문제로 지금 안민석 의원이 굉장히 거센 비판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민석 의원 과거에 활동했던 내역들 보게 되면 정말 이 탐정을 불방케 할 정도로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 돌아다녔던 기억들이 나게 되는데 이렇게 현 여권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받고 비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여기에 대한 수사 의지, 송환 의지 강력하게 되라고 정부 당국이 촉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 윤지호 지키기를 자처했던 안민석 의원에게 네티즌들이 잡아오라라는 메시지를 달고 있다고 합니다.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했고 국회가 방패막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안민석 의원에게 이렇게 글이 달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싸워야 할 대상은 부정한 권력이 윤지호가 아니다라고 두둔도 했었습니다. 이후 인터폴 적색 수배되자 모두 제 탓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었는데요. 당장 윤지호 잡아라. 윤지호 공익제보자라고 띄운 게 누구냐. 정유라 잡을 땐 기자 데리고 외국 가더니 윤지호는 뻔히 보이는데 왜 안 가냐. 윤지호 잡아오면 최순실 돈 못 찾은 거 용서해 주겠다라는 댓글들도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송환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송환에 2, 3년 걸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법무부 입장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엔 두 번째 하풀입니다. 정경심 씨가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먼저 어제 정경심 씨가 법원에 나온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육성 관계자들 증인으로 나오는데 어떤 부분 진술을 준비하셨나요? 정경심 씨가 법정에서 쓰러졌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일지 살펴보시죠.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 15분 휴정을 했는데 상태 호전 안 돼서 퇴정을 허락했습니다. 정경심 씨가 퇴정을 위해서 일어나다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쓰러졌다. 오전 11시 20분쯤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 치료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경심 교수 측은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해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고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진술했고 진술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라고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정경심 씨가 몸이 많이 안 좋나요? 쓰러졌다고요? 예, 2004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추락 사고가 나서 당시에 뇌에 크게 다쳤다. 이제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어떤 뇌 종양이라든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도 굉장히 수사 과정에서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검찰 반대 신문 때 퇴정을 하겠다 이렇게 변호인이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정을 하고 이제 검찰 쪽에 동의를 얻어서 퇴정을 하긴 했었는데 피고인에서 일어나다 갑자기 쓰러졌다 이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많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정 교수가 원래 지병이 있는 데다가 증인, 신문 등 연달아 하며 심신이 피폐해졌다. 검찰 수사 중 병원에 입원 때 기자들이 병원 관계자들을 괴롭혀 병원을 수차례 옮겼어야 했다. 이번엔 제발 찾아오지 말아달라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해찬 전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조국 사태의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에 문 대통령을 독대 요청했다는 거 사실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요청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 전에 지명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저항했다. 지명 후엔 힘을 총동원해 사건을 만드는 쪽으로 갔다. 그게 본질이다. 본질은 조국을 임명하게 하느냐, 주저앉히느냐. 딸 문제는 핵심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사실 무근이다.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적 없다라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해찬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조국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 거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대검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대통령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논의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말하자면 검찰 개혁 이전에 조국 장관과 본인과 일가에 있어서 어떤 혐의 사실이라든지 이미 검찰 내부에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임명권자에게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은 그것이 어떤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방해 행위냐, 이런 논란이 그렇군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조국 장관의 임명을 해방하기 위한 말하자면 기도를 했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큰 틀에서 검찰이 개혁 대상이라고 보는 프레임 속에서의 해석인 것이고 그 이전에 좀 더 선량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장관이 됐을 때 터져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조사적 문제,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의장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미리 임명권자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논쟁은 남아있고 또 더 근본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하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출소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사파남 저와 함께 하시죠. 사건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범죄 심리학계의 1인자 경기대 이수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2008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조두순 사건. 그런데 조두순 씨가 90여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만기 출소일이 말입니다.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며 안산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당시 사건을 만나보시죠. 그 앞에 경찰들은 수로 들어갔던 건 아니야. 닥쳐! 뭐냐? 이 아저씨가 맞아요? 저는 정말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징역 12년의 처함. 12년이라고. 11년을 마무리하면 90여일도 만기 출소가 남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논란입니다. 첫 번째 논란부터 살펴보시죠. 두려움 격앙, 안산 조두순 공포. 어떤 내용일까요? 네, 2008년 10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 심신 미약 참작해서 12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벌써 그 시간이 지난 건데요. 지난 7월 조두순은 출소하면 아내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서 안산 시민들이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안산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 왔으면 좋겠죠. 성인이긴 한데 그래도 무섭죠. 밖에 나가기 싫고 또 여자 혼자 다니면은 또 위험하고. 한번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이 다시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조금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수준 교수님, 실제로 안산시청 민원콜센터에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라는 항의 전화도 오고 있다면서요? 네, 불안해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과 18범이나 됐었기 때문에 수용되기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소를 하고 나서 재범을 안 할 거다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상습적인 이제 그런 과거력 때문에 앞으로도 또 비슷한 일을 할까봐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예, 그때 당시에 심신미약이 참작됐기 때문에 다소 좀 짧은 형이 나온 거죠? 네, 그때 이제 음주 감경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률이 개정돼서 아동 성폭력에서 음주 감경은 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하고 있죠. 예, 네. 안산 시민들의 걱정과는 달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조두순 씨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을 갖는 건 우리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법률에 의해서는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분이 어디 가서 살든 사는 건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강제로 막아간다고 해서 일이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교수님, 누리꾼들은 이재정 교육감의 이 발언이 다소 경솔했다, 뭐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나 봐요? 네, 뭐 따뜻한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문제는 조두순과 굉장히 흡사한 사람이 이미 조두순처럼 똑같이 12년형을 받고 금년도 상반기에 출소를 해서 8일 만에 13살짜리 여아를 또 강간 치상 해서 다시금 또 18년 선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요? 네, 이미 조두순과 굉장히 흡사한 프로필입니다. 그 사람은 6명의 여아를 성폭행해서 12년형을 받았던, 똑같은 해에 12년형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 그냥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하고, 지금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교육기관의 종사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럼 대체 교육기관 안에서 아이들을 이제 뭐 지금 그 피해자도 피해 아동도 학교에 등교하다가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안전하게 이제 지킬 거냐를 뭐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따뜻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은 결국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 가운데 이 피해자 아빠가 이렇게 호소문을 냈습니다.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왜 아니겠습니까? 11년 전 정부에서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한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라는 호소문을 낸 건데, 이수정 교수님, 내 어린 딸, 소중한 딸, 정말로 눈에 넣기도 아까운 그 딸이 그 고통 속에 살았을 그 장면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진 가늠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일이 이제 90일도 채 안 남은 12월 13일 날 벌어질 일이 그럼 지난 12년 동안 예견되지 않았겠느냐. 당연히 예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국회에서는 뭐를 하고 정부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웠느냐 하고 지금 이 아버지가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했어야만 합니다. 여러 번 보호수용 입법도 시도가 됐었고, 그리고는 이제 보호 관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더 부가적인 조치를 이제 뭐 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채 지금 이제 우리가 믿는 건 1:1 보호 관찰이라는 제도밖에는 지금 뭐 법률 개정이 된 게 없어서 그 담당 보호 관찰관에게 사실은 모든 책임이 다 물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두 번째 논란이 등장을 하는데요. 두 번째 논란은 바로 이겁니다. 조두순 보호 수용 안 된다? 앞서 교육감과는 달리 안산시장, 윤하섭 시장은 조두순의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조두순 상태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네.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소아성의 평가가 불안정하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심리검사를 아마 했던 걸로 보이고요. 조두순은 교도소 안에서도 수백 시간의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치료를 한 이제 상담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출소를 해도 지금 소아성애적 경향성은 틀림없이 집중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집중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헌법에 보장된 권리 때문에 제재하기가 일단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게 이제 커다란 숙제로 남는 거죠. 그렇군요. 그 가운데 앞서 봤던 안산시장이, 윤하섭 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의 보호 수용 제도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긴급 요청을 했는데,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법무부가 이걸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 보호 수용이 뭡니까? 보호수용이 2003년도에 폐지된 사회보호법이 있는데요. 물론 그때는 아주 비인간적으로 인권 침해적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만기 출소가 돼도 자유롭게 사회로 돌아오지 못한 채 또 다른 수용시설에 이제 수감이 되는 것인데요. 그때는 매우 부적절하게 인권 침해적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제 폐지가 됐는데, 막상 해외에는 이런 이제 조두순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반기에도 지금 13살짜리 또
상호 강간치상한 8일 만에 재범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보호수용 제도는 사실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된 제도입니다. 엄정하게 시행한다면 필요하다. 네, 그렇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 틀림없고 소아성애적 경향 보이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프랑스나 또는 이태리나 아니면 영미권 국가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보호 수용을 집행을 합니다. 시빌 커미트먼트라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제도를 보호관찰과 함께 사실은 어떤 숙박시설에 야간에 이제 어떤 보완을 하는 겁니다. 야간에 사실은 요즘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아동을 성매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리스트릭션, 인터넷을 사용 못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밤에 외출 금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시설에다가 일종의 이제 보호를 하는 수용을 하겠다, 시설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을 관리한다, 국가에서. 이런 차원의 이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윤호섭 안산시장이 요청을 했지만 추미애 장관에게 대한민국 법무부는 조두순 등 과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세 번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호 수용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성범죄자처럼 상세 주소가 공개가 가능하느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논란인데요. 될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성범죄자 알림이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가 있는데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에는 개인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건물 상세 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수영 교수님 다 소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호 수용도 안 되고 성범죄자 알림이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 공개도 안 된다. 너무 디스트릭트한 거 아닙니까? 네, 뭐 이게 사실은 소급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전자감독법 처음에 입법했을 때 사실은 조두순에게 선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 대상자가 조두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신상 세세한 정보를 집 주소를 모두 공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청법을 지금 소급 입법을 하겠다고 개정안을 낸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호수용도 역시 어떤 중간 처우 시설에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 입법을 하고 빠른 속도로 입법 후에 예를 들자면 재판을 거쳐가지고 또는 법원을 거치지 않더라도 전자감독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입법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은 완전히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여야가 합심을 해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을 해야만 이게 이제 적용이 될까 말까 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 국회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추가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 완전히 불가능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소급 입법 사례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의지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지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지금 도입될 때도 무조건 인권 침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근도 함께 주는 거예요. 직업 훈련도 시키고 직업도 구해주고 아침에 출근할 때 내보냈다가 시설 수용이니까 시설로 돌아오면 야간에만 아주 보안 처분이 철저하게 개호가 있는 시설에서 잘 관리를 한다. 이런 종류의 제도는 당사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기상캐스트 연결해보죠. 주말 날씨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 날씨 어떤가요? 네, 이른 아침 시간대보다도 하늘은 점점 더 파랗고 쾌청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오늘은 맑은 하늘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여러모로 조금 힘든 시기지만 가을 하늘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일부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 수준으로 먼지 걱정 없겠고요. 볕도 좋아서 두꺼운 이불 빨래도 보송하게 잘 마르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대구가 25도까지 오르겠고 적당한 바람이 불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이 쾌청하겠는데요.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내려가서 한층 더 서늘해집니다. 산간 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싸늘하겠습니다. 주말 산행 계획하셨다면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로 갈수록 가을은 더 깊어지겠습니다. 건조하고 서늘한 시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이맘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사파남까지 보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알로에서는요. 오늘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법대로 이 주제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젠틀맨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과 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23알로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